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자격 과정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굉장히 익숙하신 용어일 텐데요.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 혹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누구든지 응당 가져야 할 그런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과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특강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을 보실 때 좀 실제적인 그런 문제풀이에 도움을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과정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떠오르는 단어나 개념이 있으실까요? 의료 서비스? 의료가 서비스인가? 뭐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아마 보건행정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방금 말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라고 여기실 수도 있죠. 우리가 병원에 이런 좋은 의료 서비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에는 의사나 간호사, 뭐 병원 직원들과 같은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는 의료 행위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것만이 의료 서비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좋은 시설이나 고급 장비들로 우리 병원이 이만큼 훌륭합니다 라고 홍보하는 것도 또 의료 서비스의 한 가지 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시설만 삐까뻔쩍하다고 환자들이 그 병원 정말 좋아 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친절이나 이미지, 어떤 응대 기술들, 우리가 흔히 CS라고 얘기하죠. Customer Satisfaction이라는 개념에서 제시됐던 개념들이 의료 서비스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 진행됐던 개념들, 그래, 그게 의료 서비스지 라고 했던 게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에 완성됐던 그 CS라는 의료 서비스의 영역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이 무엇을 잘 하는지 홍보하고 광고하고 마케팅할 것인가 라는 요소, 그리고 가장 최근 2000년대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고객 중심성, 환자 경험, 고객 관계 관리, CRM, 그리고 건강 동반자로서 이 의료 환경에 해야 하는 역할들까지가 이 의료 서비스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 병원 코디네이터 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입니다. 자, 환자들이 생각하는 이 의료 서비스를 좀 단계적으로 나눠보고자 한다면요. 우리 마치 그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들 위에 더 나은 것, 더 필요한 것들이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시설 인력 장비와 같은 의료 자원들, 그리고 이 기술의 안정성, 환자 안전, 의료 질 관리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 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가장 기초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나를 향해 웃어주는 것, 환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어떤 건강한 뉘앙스를 풍겨주는 것, 친절한 것들, 마케팅이 포함되고 있고 그 최고 영역에서 환자 경험과 공감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 단계를 이루어 나갈 때 의료진의 결정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향의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환자의 가치관, 환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환자 보호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뤄나갈 그 치료의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협심하는 과정들, 그리고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하고 조절하도록 노력해주는 것. 단순히 진통제 놨으니까 우리 환자한테 통증 조절 서비스 끝났어요가 아니라 많이 힘드시죠? 많이 불편하실 텐데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불편하실 때 이 벨을 눌러주세요. 불편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환자 경험과 공감으로 이 의료 서비스라는 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2020년도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의료 서비스의 기본 개념에서 안전 감수성의 개념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원을 조사하는 그런 평가들에서 이런 감염 관리라든지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들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거든요. 의료 서비스에서도 역시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어떤 프라이빗한 정보의 관리, 그리고 안전 감수성, 감염 등의 위험에서 줄여들 수 있는 개인적인 서비스의 제공들이 더 이 의료 서비스를 특화시키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우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낯설어 하시는 개념이 환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환자 경험이 뭐지? 환자의 역할극을 해보는 건가? 내가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없어서 다리 아픈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다리에 기부스 감고 휠체어 타면서 병원 다녀보는 게 환자 경험일까?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환자 경험, patient experience라고 정의되는 개념은요, 한 조직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일련의 진료 과정을 통틀어 환자의 심리와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상호작용들로 지금 의료 서비스에서 가장 최상위 개념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환자의 경험의 혁신이다라고 하는 도서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례로서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 야, 내가 갑상선 수술 받았는데 여기 목에 한번 봐봐. 수술 자국 안 보이지?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진짜 봉합을 최고로 잘해. 이렇게 말하는 환자, 혹은 내가 콩팥 절제술을 했는데 내 콩팥을 깔끔하게 떼가지고 여기 흉터가 하나도 안 남았어. 이런 곳에서 환자들이 감동을 받거나 좋은 의료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환자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팠을 때 혹은 질병에 놀래고 상처받았을 때 날 돌봐준 모든 사람들, 수납직원, 간호사, 그리고 의사, 내가 다리가 아파서 불편한데 주차할 때 주차를 도와줬던 주차요원, 내가 예약을 받으면서 전화하면서 만났던 그 직원들, 이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내 사정에 대해서 공감해준 것들이 좋은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지, 그 병원 화장실 진짜 깨끗하더라. 그 병원에 딱 2시가 되면 간호사가 주사를 놔주러 와. 이런 것들은 이 환자들이 감동받고 공감하고 좋은 서비스다라고 인식하는 그 환자 경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환자 경험의 정의입니다.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환자들은 이러한 어떤 공감 등등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용 효과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정서적인 요소인 환자 경험도 좋은 의료를 나타내는 한 가지 요소로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자칫 의료 서비스 친절하게 하는 거, 친절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의료 서비스를 다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2017년부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경험과 만족도 향상이라는 것을 목표로 환자 경험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환자 경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제도이고 2017년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대형 병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하였지만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병상수가 줄어들 작은 병원들도 이 제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가장 이 어떤 서비스의 표준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단순히 누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잘 웃어주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의 서비스를 어떻게 적정하게 구성하고 잘 운영하여서 환자들과 함께 치료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병원 코디네이터, 의료 서비스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역들을 우리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 과정에서는 병원 서비스 관리 그리고 의료 기초라는 큰 2가지 과목으로 나누어 두었고요. 병원 서비스 관리에서는 그 서비스의 CS라고 불리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의 영역인 환자 응대와 서비스 관리 영역 20문제, 그리고 의료 서비스 마케팅 영역 15문제, 진료 지원 활동 및 환경 관리, 흔히 그 병원 행정과 관련된 영역 15문제로 병원 서비스 관리 영역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일하려면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의료관계 법규와 의학 용어 각각 10문항, 15문항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이제 문항 수를 병원 코디네이터 항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지 않게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또 병원에 취업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의료 서비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공부하고 이 정도의 지식이 있고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병원 코디네이터 같이 문제풀이 몇 가지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얇은 이 코디네이터 모의고사 2회 분량이 들어있는 책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이해 보실 수도 있지만 또 같이 한번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20분 정도 풀 수 있는 문제 분량까지만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이 있으시다면 그 모의고사 책자 같이 보시면서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환자 경험 평가, 평가 목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 누구 중심이라고 했죠? 의료진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 개선입니다. 답은 3번이죠. 전문 의료인 중심 의료 문화의 확산이 아니다. 의료인 중심, 의사 중심이라는 거죠. 의사가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의사가 이 약 먹어야 됩니다. 당신의 어떤 종교나 선택에 상관없이 당신은 수혈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사 중심인 것이고요. 환자 중심은 환자의 가치관들을 함께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자, 2번 제1차 환자 경험 평가에서 환자 권리 보장 평가 영역의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 환자 경험 평가에서 영역이 4가지가 있는데요. 간호사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2번 의사 영역이 있습니다. 이 주요 의료를 제공하는 직군들이 환자에게 질환에 충분히 공감했는지, 환자가 뭔가 호소가 있을 때 편하게 만날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병원의 환경을 점검하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는 영역, 그리고 환자 권리 보장 영역이 있습니다. 권리보장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고 의사를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2번의 의사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 1번, 2번, 3번 공평한 대우, 불만 제기의 용이성, 치료 결정 과정 참여는 환자 권리보장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3번 의료 서비스의 태도이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눈의 표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을 주시한다. 입을 주시한다? 뭔가 빤히 뭔가 쳐다보고 관찰당하는 느낌을 느끼겠죠. 이야기할 때는 눈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대화의 태도일 수 있고요. 또 너무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거나 할 때는 눈을 맞추고 또 상대방의 코를 잠깐 쳐다보고 눈을 맞추고 코를 조금 쳐다보고 이렇게 시선을 옮기는 것이 좀 대화를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고, 입을 쳐다보는 것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를 관찰당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봅시다. 자, 인사의 종류에 대한 각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서비스에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3단계로 나뉩니다. 목례, 그리고 보통례, 정중례 이렇게 나뉘어요. 목례는 우리가 이미 안면이 있는데 잠깐 화장실, 식당 등에서 마주쳤을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목례이고요. 보통례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아침에 출근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환자분이 병원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형태이죠. 정중례는 내가 대단히 미안하거나 대단히 고맙거나 혹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일 때 정중하게 인사하고 3초 정도 지난 후에 천천히 고개를 일으키는 형태가 정중례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통례를 가장 많이 하고요. 일상생활 속에 목례도 흔히 하고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보통례. 병원의 복도를 지나가며 동료에게 하는 가벼운 눈인사 안녕하세요. 목례이죠. 다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악수를 청하는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악수, 악수하는데 누가 먼저 하냐 이런 게 있겠지만 악수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이 흔한 형태이죠.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재용 회장님 TV에서만 보다 보면 너무 악수 좀 해서 악수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재용 회장이 저한테 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하면서 악수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쵸? 그리고 남성과 여성 동등한 위치인 경우에는 여성이 먼저 악수를 제안하는 게 일반적인 악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봤을 때 미혼자인 남성이 기혼자인 남성에게 미혼과 기혼이 무엇이 상관관계가 있겠냐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 기혼자 같은 경우에 상투를 틀었다 해서 더 어른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대착오적인 문제인 경향이 있기는 하나 기혼자인 남성이 상대적으로 그 상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투를 틀은 기혼자의 남성이 먼저 미혼자인 남성에게 악수를 청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미혼인지 기혼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전화응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화라는 거 얼굴을 보고 있지 않고 목소리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투와 뉘앙스를 하는지에 따라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화응대는 예고 없이 불시에 전화가 걸려오고 목소리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하고요. 전화는 목소리만으로 응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나 주변 환경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대기 고객 응대 실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기다리는 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릴 때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대기 고객 응대 실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고요. 대기 고객의 현황은 고객의 불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에 내가 몇 번째인지 알 수 있어야 기다리는 희망이 있죠. 그래서 대기 순서나 대기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예약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맞는 거 찾아봅시다. 우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예약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통상 100% 정도의 예약제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한 110% 정도 초과해서 예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예약 부도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병원의 예약 부도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했을 때 20% 정도의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110명 예약을 받으면 그 중에서 22명은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명 진료를 볼 수 있으면 110명은 예약을 해야 너무 큰 그 펑크 없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통상 100% 받지 않는다. 조금 더 초과해서 받는다. 2번 VIP 고객이나 특별 고객은 의사 지시에 따라 예약 관리의 부가 원칙을 정하고 예외 규칙을 따른다가 맞습니다. 뭔가 좀 차별받는 것 같고 조금 부당한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되려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고객들 속에 섞여서 왜 저 사람만 잘해줘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VIP 고객, 병원도 결국은 그 개인 사업자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특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별도의 진료실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대기 절차, 별도의 진료 시간을 마련해서 불편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의 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 고객들에게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진료 절차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돈 많이 낸다고 이 사람만 잘해줘? 어쩔 수 없죠. VIP 고객이니까. 그쵸? 여러분이 원장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잘해줘야겠죠? 자, 3번 대기 시간에 민감한 고객은 주로 진료의 맨 마지막 순서 언제 끝날 줄 알고 그쵸? 민감한 고객은 진료의 첫 번째에 배치해서 먼저 받고 집에 보내버리는 것이 모두의 평화를 위해 아름답다. 자, 다음 4번 예약 고객의 수는 접수가 들어온 대로 모두 관리한다? 안 되죠. 우리가 진료 볼 수 있는 역량만큼 접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8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9번 불편 고객의 응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자들이 화가 날 수 있겠죠. 불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응대 어떻게 해야 하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화가 난 고객에게는 병원 규정을 먼저 설명해서 틀렸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한다.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규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 왜 이래요? 저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되게 짜증나서 못 있겠네. 환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고객님, 저희가 규정상 그건 해드릴 수가 없는 문제고요. 이러면, 아니, 누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업에서 불만 고객이 발생했을 때 설사 그 원인이 규정상 된다 안 된다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규정상 그건 해드릴 수 없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불만을 인정하지 않고 난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꾸 우리한테 하지 마라 라는 거부당하는 기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우선 불만 고객이 있다. 그럼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그 얘기가 되는 얘기든 되지 않던 얘기든 고객님 정말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네, 기다리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얘기해도 되겠죠. 저희가 규정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충분히 편의를 받으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반복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좀 규정을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대처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하는 게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규정상 안 된다고 그거 규정상 안 됩니다. 해드릴 수 없어요. 그거 불만 고객 할아버지가 와도 못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 화가 난다는 거. 자, 다음 10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객의 심리는 무엇일까? 고객들이 가진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위주로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심리로 병원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가치나 병원의 입장 등을 고객에게 무작정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그 고객이 가진 가치관으로 우리 병원 서비스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본의적 심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대단히 틀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고객들의 심리를 파악을 해서 그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구성해야 하고요. 근데 개인의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 이야기가 합리적인 거라면 고객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 이제 환자들의 어떤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형태입니다. 11번 응급 고객에 대한 코디네이터 활동 중 옳지 않은 것은 응급 고객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위급해서 흥분하고 슬프고 감정이 격한 상황일 수 있겠죠. 답은 1번인데요. 틀린 보기죠. 환자나 보호자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큰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애기 어떡해요. 우리 애기 이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좀 봐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환자의 안정성을 위해 강하게 제압한다. 부모님! 조용히 하셔야 돼. 응급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여러분도 웃으셨죠? 그쵸? 안 될 것 같죠? 그쵸? 환자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큰 소리를 지르면 안정시킬 수 있도록 환자한테 보호자분 그래서 안정을 하시고 좀 진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막 강하게 병원에서 제압하면 더 흥분을 돋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고는 있지만 이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나중에 뒤쪽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케팅, STP 분석, 마케팅 믹스 이런 데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상정 그러해야 한다라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코디네이터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내가 가진 인성 중에서 최고의 인성을 발휘하셔서 읽어보시고 합리적이지 않은 게 답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죠. 자, 다음 12번 문제. 퇴원 예정인 고객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응대로 적절한 것은 퇴원.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충분히 잘 교육이 되어야 하죠. 환자가 집에 가서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번. 퇴원 당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는 환자 집에 다 보내고 나서 해피콜을 통해서만 제공한다? 그러면 그 전화 가기 사이에 뭔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그쵸?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정보는 그 전날에 환자 불러놓고 교육자료 만들어가지고 교육자료 보면서 2번, 3번 확인시키고 설명해주고 교육자료 쥐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이렇게 전화로만 띡 증거 안 남기면은 환자들이 퇴원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3번. 온라인에서 문자를 통한 고객 상담 시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자 통해서 전화 상담했을 때 전화를 상담하는 접근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문자를 통해 상담하기 때문에 뭔가 환자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 자세한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한다? 뭐 크게 의미가 없죠. 그쵸? 자세한 상담 혹은 뭐 비용과 관련된 상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대면 상담이 더 좋고요.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의 그 어떤 상담 자체의 가치의 무게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발송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미납금 알림 서비스, 돈 내세요, 독촉하는 거죠. 두 번째, 검진 또는 치료 결과 내용 확인서. 세 번째, 처음 방문 감사 편지. 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란 내용이 포함된다면 의무기록 사본입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국민건강검진 내역서 우편으로 받아보셨죠? 그쵸?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 사본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절대 전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 혹은 환자가 허가한 대리인에 의해서 직접 방문해 발급만 가능하지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되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서 스캔해가지고 이메일로 발송해주고 이런 서비스 절대 제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4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서를 환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발송을 했다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법적인 제재가 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14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2번 고객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활동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을 보면 3번이죠. 의료진의 회진 시 코디네이터는 비의료인이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여하지 않는다. 너무 슬프네요. 그쵸? 비의료인이니까 빠져 있어라. 아니죠. 그쵸? 우리 코디네이터는 조정자 역할입니다. 코디네이터가 병원에서 간혹 코디네이터를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코디네이터 수업을 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제시를 하는데요. 코디네이터는 물론 상담실장이 가장 흔하고 많은 형태이긴 하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에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기증자와 뭐 공여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로서 그런 의료에 직접 관여하는 코디네이터도 존재합니다. 자, 간이식을 하는 상황에 간이식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다.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여한다? 그러면 아마 업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걸요? 업무에 필요하다면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여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넌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답은 3번. 다음 17번. 다음 중 환자가 문진표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환자로서 문진표 한 번쯤 작성해 보셨죠? 원하는 검사 및 예상 진료비 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의료비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연봉 협상하듯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특히 급여라는 영역은 나라에서 진료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진료비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 FQA 매뉴얼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QA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Frequency,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객들의 질문을 모아놓은 것이 FQA입니다. FQA, 보기들 살펴보면 부서별로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빈도 순으로 순위를 정해서 정리한다. 질문에 대한 해당 부서 및 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보기 4번 틀린 답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보 보안을 위해 접근이 승인된 직원 및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이러면 누가 와서 그 질문을 남기고 확인하겠습니까? FQA라는 것은 우리가 빈번하게 고객들이 우리에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정리해둬서 뭐 10개 내지 20개의 질문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와서 궁금하면 요거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피곤하게 해놓으면 FQA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쵸? 자, 다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9번 다음 중 고객의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미 고객이 우리를 떠났는데 이 보기 1, 2, 3과 같은 관리를 통해서 이 고객의 충성도를 올리고 다음번에도 우리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객 사후 관리죠.
자, 4번 신규 고객의 유치는 병원의 최우선 과제이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고객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 기존의 고객이 충성 고객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객 관계 관리의 주요한 영역이고요. 자, 잡은 물고기 밥 안 주고 새로운 물고기한테 밥 주려고 하면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객을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와 함께하게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병원을 찾아올 수도 있도록 할 것인가가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신규 고객 유치, 새 물고기 잡는 게 병원의 최우선 과제이다? 아니다. 있는 물고기한테 밥 잘 줘야 된다. 자, 다음 CRM, 고객관계관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건학 공부하셨다면 고객관계관리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여서요. 우리가 앞에서 잡은 물고기, 충성 고객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고객관계 관리의 목표가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 우리 물건 사고 간 고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 우리 물건을 구매했고 다음에 또 구매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을 때 우리 걸 또 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고객관계 관리이거든요. 고객이 궁금하죠. 이 사람이 나이가 뭐고 돈은 얼마나 벌고 뭐에 관심 있어서 우리 물건 산 걸까? 고객 지향적이겠죠. 고객 생애 가치를 통해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우리 병원에 진료를 받다면 나중에 소아과도 진료 보러 오겠지? 소아과까지 같이 옆에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산부인과 옆에 산후조리원 같이 비슷한 곳에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고객 생애 가치를 통해서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 모든 프로세스 통합과 매뉴얼을 요구해서 조직이 동일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가야겠죠. 자, CRM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확대된 대중 마케팅이 아닙니다.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소수 중심의 마케팅이에요. 아무나 던져놓고 마음에 맞는 사람 와서 골라가라가 아니라 우리 물건 사주는 100명 끝까지 같이 갑시다가 CRM의 목적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21번. 이 고객관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마케팅 요소들을 잘 구성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물건을 판매해야겠죠. 마케팅 믹스라고 해서 마케팅 믹스는 4P가 있고요. 여기서 더 진화된 3P가 더해져서 총 7가지의 요소들, P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이 마케팅 믹스의 초반 요소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중 뒤에 이 포지셔닝 그리고 피플,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후반부에 개발된 마케팅 믹스에 나가는 3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마케팅 믹스 7P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지셔닝이고요.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STP라고 하는 그 시장 세분화에서 포함되는 내역입니다. 자, CRM 제가 조금 정리했네요. 우리 요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관계 관리라고 해서 개별 고객, 우량 고객을 끝까지 갑시다라고 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입니다. 고객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쭉 우리 기업과 함께 성장합시다라고 하는 게 CRM이지요. CRM 마케팅의 효과는 고객 관계 유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데 이미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설득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병원의 우량 고객에게 집중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고객 만족도 등 특정 고객에 대한 캠페인 효과 파악이 용이합니다. 특정 고객이라고 하죠.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것이죠. 가격 중심이 아닌 서비스를 통해 병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 관계 유지를 위해서 수단의 다양화로 개별 고객 접촉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 믹스 아까 7P 이야기했는데 마케팅 믹스라는 거는 마케팅 믹스 4P 그리고 후반에 개발된 마케팅 믹스 3P가 합쳐져서 7P가 되는 거죠. 마케팅 믹스 4P는 프로덕트, 프로모션, 프라이스, 플레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피지컬 에비던스, 피플, 프로세스가 합쳐져서 총 7개의 요소로 기업의 목표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마케팅 활동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며 유통 채널은 홈쇼핑으로 팔지 올리브영에서 팔지 결정을 하고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 물건을 판매하는 인적 자원들,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물건의 서비스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마케팅 믹스 활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할게요. 저 뒤에 좀 더 문항들이 많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문제 푸시면서 이거 뭐 굳이 설명 드려야 되나?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차분히 문제 보시면서 문제풀이 이렇게 해보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거고 뒤쪽에 의료 법규라든지 그리고 의학 용어분들은 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차근히 문제 풀이하셔서 나중에 병원 코디네이터 시험 보셨을 때 이 시험 역시 문제은행 기반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 1차, 2차 잘 풀이하시고 오답풀이도 함께 하셨다면 충분히 자격시험 잘 응시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특강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자격시험을 보다 수월하게 치르실 수 있도록 지식이 전달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